안녕하세요. 비욘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박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의 생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당시 선거 캐치프라이즈가 선거 구호가 중요한 건 경제다.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를 강조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골절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골다공증 치료라고 하면 또 골다공증에 어떻게 생활 관리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뼈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강의도 하고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뼈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골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한번 보시면 이제 1위가 암이거든요.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골다공증이랑은 좀 관련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져서 고관절 골절, 대퇴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 못 걸어가 다니게 되고 장기간 누워 있게 되고 근육량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지고 기저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기저귀를 차고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장기간 못 걸어 다니게 되게 되면 심부정맥 혈전이 생겨서 이런 뇌혈관 질환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장기간 누워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누워 있다 보니까 또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폐렴도 발생하게 되고 잘 발생하고 또 여기 지금 5위 안에는 안 들지만 한 9위 정도가 폐혈증이라는 질환인데 또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욕창도 생기고 그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서 인해서 폐혈증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또 그로 인한 골절은 사망 원인에 여기서 주요 사망 원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요 사망 원인을 일으키는 한 기저 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많은 꿈이 건강하게 늙을 때까지 늙어서라도 좀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사망 원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또 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식습관 같은 거를 좀 지키는 것이 좋고 마찬가지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그게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좋고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렴 예방 접종 같은 것을 좀 해주는 게 좋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누워있게 돼서 노쇠나 아니면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뼈 건강 관리 또 근육 관리 이런 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심근경색 같은 걸 이제 하트어택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심근경색이 걸리면 이제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심근경색을 걸리면 내가 계단을 오르다가 심근경색이 왔어. 그동안 고혈압 콜레스테롤 조절도 잘 안 했고 담배도 폈어. 그래서 앞으로는 혈압 관리도 잘하고 콜레스테롤 관리도 잘하고 담배도 끊어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골절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은 하트어택이고 골절은 본어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넘어졌을 때 마음가짐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이랑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넘어져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척추골절이 생겼어. 근데 그건 단순히 사고였을 뿐이야. 나같이 넘어지면 누구나 골절이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단순히 사고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냥 사고였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과 그로 인한 골절은 정말 빙산의 일부분이고 사실 그 수면 밑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골다공증 환자들의 그 수면 밑에 있는 빙산의 일각을 말고 그 많은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또 영양도 굉장히 불량한 경우가 많고요. 인지기능도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근육량도 낮고
시력도 저하되어 있고 근력도 저하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복부 비만 환자들도 많고 또 약물 여러 노인분들은 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물 이만큼 좀 불필요한 약물도 있을 텐데 이만큼 거기에 영양제까지 이만큼 먹는 분들도 많고 또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서 거동이 좀 자유롭지 못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노인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런 노인도 있습니다. 막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이런 노인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걸음걸이도 가뿐하고 매사에 의욕도 넘치고 식사도 맛있게 잘하고 뭐 전화번호 뭐 가족분들 거 뭐 친한 친구분들 거 여러 개는 충분히 외우는 그런 굉장히 총기를 가진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이런 나중에 이런 노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골절이나 뭐 그런 급성기 질환이 생기면 이렇게 가다가 계단식으로 툭 떨어집니다. 한번 골절이 발생해서 입원하게 되면 이렇게 툭 떨어지고 또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다 또 갑자기 골절 같은 게 또 생기면 툭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조금씩 감소가 아니라 툭툭툭 떨어지게 되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막아야 되고 노인분들 보면 이렇게 노쇠하시고 이렇게 허약하신 노인들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가 모두 결국 이런 노쇠를 막는 것이 또 그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데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이제 거동장애 증후군이란 건데 거동장애 증후군이란 거는 뼈, 근육, 인대, 관절 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동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골절이나 쇠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을 거동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거동장애 증후군이란 것을 구성하는 게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보시면 골다공증, 그다음에 지난해 낙상한 적이 있었던 그 병력, 그리고 근육량이 적고 걸음이 굉장히 느리고 악력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온 비만 이런 것들이 그 거동장애 증후군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에서 이제 3가지가 넘었으면 거동장애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그 골절 위험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거동장애 증후군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 운동, 치료 다 중요한데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될 수가 있고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낙상하지 않기 위해서 균형 증진 운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것이 강조되고요. 또 치료는 당연히 골다공증, 근감소증, 복부 비만, 관절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골다공증이란 거는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이런 영어로 이제 덱사라고 하는데 이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50세 이상의 남성이나 폐경후 여성에 대해서 이걸 시행했을 때 그 진단 기준을 T스코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경우에 그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골다공증,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를 골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1.0보다 큰 경우를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니까 마이너스 2.4는 아직 골감소증이니까 나는 골절 위험도가 높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골다공증에서 골절 환자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골감소증 환자가 골다공증 환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골절은 골감소증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골감소증 상태에서도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골다공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에서 골감소증에서 이제 골절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한 70% 이상은 골밀도가 골다공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5부터 위험하고 마이너스 2.4는 괜찮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골절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는 골밀도가 정상인 사람들에서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만 꼭 치료랑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5부터도 골절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골 감소증, 심지어 정상인 단계에서부터 골절을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 생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개념이 이제 근감소증, 골다공증인데요. 우리가 이제 근감소증은 이제 근육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둘이 보면. 나이가 들면서 골량이나 골강도가 감소하는 병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랑 근력이 감소하는 병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두 병이 굉장히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환자분들이 따라서 이제 둘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질병들이 낙상, 골절, 또 질병이한,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그 다음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골과 근육만 문제냐?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부 비만. 비만 같은 것도 역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환자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약간 골밀도, 뼈를 튼튼하게 할 때 약간 나는 뚱뚱하니까 그거는 뼈에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신 말씀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이게 무거운 걸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간 뚱뚱하신 분들은 그 자체로 그런 약간 무거운 무게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리 근육이나 뭐 다리 뼈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골밀도에 그래서 실제로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근육으로 좀 체중이 근육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말하는 거고, 배만 근육은 없는데 배만 이렇게 볼록한 거는 오히려 골절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비만, 이제 골다공증 모두가 안 좋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근감소증이랑 비만이랑 같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근감소증 비만, 영어로 이제 사이코패닉 오베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근육량도 근감소증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다. 그래서 오스테오사이코페니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배만 나왔는데 또 거기에 뼈가 약한 그런 건 오스테오패닉 오베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셋 다 나쁜 거고, 골절 측면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뚱뚱해서 좋은 거, 뚱뚱해서 골밀도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우리 왼쪽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왼쪽 허벅지가 굉장히 튼튼하고 근육으로 되어 있고, 허벅지나 엉덩이 이런 근육이 발달해 있고 배는 나와 있지 않은,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벅지는 가는 데 비해서 배만 이렇게 볼록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골밀도나 골절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란 질병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사증후군이란 거는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중성지방,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 이 5개 중에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사증후군은 이제 이제 거기에 대사증후군이 있고, 또 노화, 가족력, 담배, 술 등에 의해서 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심근경색, 하트어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하트어택이 발생하면 삶의 질도 저하되고 의료비도 상승하게 되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거동장애 증후군, 골다공증이 있고, 뭐 이전에 한번 넘어진 적도 있고, 근육량도 낮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악력도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뱃살도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화와 가족력, 담배, 술 등 이런 환경적 요인과 같이 결합을 해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골절, 본어택이 일어나게 되면 하트어택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 사망과 연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안 일어나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거나 가족력 같은 경우죠. 어떤 집안 보면 다 이렇게 통뼈, 어깨도 딱 벌어져 있고 근육량도 굉장히 많은 집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안들을 보면은 다 좀 왜소하고 뼈도 좀 호리호리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이나 가족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 사실은 그 그림에 보면 요거는 안젤리나 졸리인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카1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거를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알고, 그러니까 유방암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유방을 절제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을 좀 미리 대비하는 경우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유전이나 가족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나이, 당연히 젊을 때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 더 쉽게 부러질 수 있고, 그렇죠. 또 성별,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아무래도 골절에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보다는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상 위험인자, 어떤 사람들이 낙상에 잘 넘어지냐면, 뭐 당연히 고령이 있고 근력 저하나 뭐 평형 기능이 떨어진 조금 약한 사람들, 이런 이 좀 그 낙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근력 같은 걸 잘 미리미리 운동 같은 거, 근력 운동을 잘 해줘야겠고,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질병 같은 경우에 여러 뭐 파킨슨, 치매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어도 더 잘 넘어지고요. 그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시력 저하 등 안질환이 있어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 적절한 때에 이제 수술을 해서 시력을 교정해 주는 것이 좋겠고, 마찬가지로 안경 도수나 이런 것이 잘 안 보이고 그런 게 시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또 안경 같은 경우를 통해서 시력을 좋게 만들어 주신 것이 또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또 외적인 자들이 있는데, 보면 어두운 실내 조명이 어둡다든지, 또 바닥이 미끄럽다든지, 막 보행에 방해되는 전선이나 전기 코드가 이렇게 방에 깔려 있다든지, 깔개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발도 이렇게 너무 크거나 아니면 신발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이제 부적절하게 신고 있다든지, 욕실 같은 곳에서도 많이 넘어지거든요. 욕실에서도. 그래서 욕실 같은 데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대비를 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인 건데요. 욕실 바닥에 이렇게 조금 나나 우리 부모님이 좀 낙상에 취약한 분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걸 좀 깔아 놓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너무 조금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좀 힘들고 넘어질 위험이 높다 이러면 손잡이 같은 이런 변기 옆에 손잡이를 갖다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며칠 전에 요 욕조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넘어지셔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셔가지고 한 며칠 동안 입원을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좀 사실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은 여기 굉장히 이 욕조가 굉장히 미끄러운 데거든요. 이 미끄러운 데인데, 사실은 이런 좀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거를 조금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만으로 좀 아니면 이렇게 일어날 때 이런 손잡이를 해놓는 것도 환경적 중재로 좀 도움이 되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넘어지고 나서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욕조를, 노인분들은 여기서 이제 오히려 미끄러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으니까 아예 없애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샤워만 하도록 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 중재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넘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노인분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는 것도 환경 중재의 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동은 이제 신체 기능을 좋게 하고 삶의 질도 올리고 또 골절의 위험 요인도 줄이는 굉장히 좋은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운동을 하다 보면 또 낙상이라는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질을 잘 해서 적절한 운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그래서 이 노인분들한테 이런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스키, 스노보드 이런 거를 권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넘어졌을 때 이게 굉장히 골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노인분들한테 이런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낙상 예방 운동은 보통 균형 증진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지구력 강화 운동도 함께 하고, 적절한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운동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따라는 개개인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큽니다. 좀 연세가 많이 든 노인분이라도 젊은 사람들처럼 고강도의 어떤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겨우겨우 걷고 여기 겨우겨우 계단 내려가고 계단 올라가고 겨우 걷고 요 정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운동량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맞춰야 되긴 하는데, 교과서나 논문에서 이제 이런 낙상 예방 운동으로 제일 많이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극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무술의 일종이죠. 무술 이걸 실제로 이렇게 뭐 굉장히 균형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균형 감각도 잘 길러지고 뭐 근력 강화도 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 주변이나 뭐 환자 중에서 태극권을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셨을 때 뭐
논문에서 많이 연구가 입증된 태극권이 가장 많이 입증됐으니까 태극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태극권도 이제 단체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하게 되면 좀 흥미도 있고 그런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권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많이 권유하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댄스 같은 거 있거든요. 춤 같은 거. 춤을 추다 보면 이제 균형 감각도 길러지고, 또 사회적 노세라고 해서 이렇게 혼자 고립된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랑 함께, 노인분들이 함께 운동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뭐 요즘엔 지자체에서 뭐 이런 체조 같은 것도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렇게 뭐 댄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균형 증진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이 어느 정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김원경 박사님이란 분이 쓴 책인데, 일본에서 이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분은 사실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현상을 뭐 저희보다 훨씬 십몇 년 전부터 미리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노인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거동, 혼자 어떤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저희보다 조금 더 먼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쌓아놓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 저축을 하고 하는, 뭐 연금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병원비도 적게 들고, 또 노세나 이런 걸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막 거동할 수 있고, 뭐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 같은 거를,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실제 근육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 20대에서 30대 20대에서 30대 정도까지 이제 근육량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증가하는데, 이제 4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일정 미만으로 툭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뭐 혼자서 거동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처음에 이제 젊을 때 이 근육 피크를 이만큼 높여 채워주는 건지, 아니면 이 떨어지는 슬로프를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모두 다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마치 그 골밀도와 비슷합니다. 골밀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파란색이 남성이고 빨간색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렇게 역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까지 이제 최대 골량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슬슬 골밀도가 이렇게 골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 50대 전후로 해서 폐경이 오게 되면서 떨어집니다. 이제 골밀도가. 그러면서 어떤 골절이 잘 이루어지는 역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골밀도를 올려주는 그런 약물, 주사나 먹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되고 합니다. 어쨌든 골량과 비슷하게 근육도 이렇게 최대 찍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맥시멈을 높여주든지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두 뼈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 이제 골밀도를 가지고 뼈의 무게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뼈의 무게, 그러니까 저울에 재보면 이 두 개의 뼈의 무게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제가 뼈를 가져왔는데, 비슷한데 딱 봐도 왼쪽에 있는 뼈는 조금 좀 잘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뼈는 좀 구멍이 더 많이 뚫리는 것 같고 좀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같은 무게더라도 골질을 보는 건데, 이렇게 골질에 따라서 당연히 이쪽이 더 잘 부러지게 됩니다. 같은 무게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골질을 높이는데도 역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골질이 더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65세 이상 노인이면, 성인들이면 내가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줬는데,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고, 또 일주일에 3회 이상 균형 감각을 강화하고 낙상을 방지하는 신체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2번만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2번만 하는데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고강도 근력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하루하고 그 다음날 쉬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노인분들에서 굉장히 그런 젊은 사람들처럼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치 양치를 하듯이 뭐 하루에 2-3번이라도 이렇게 살짝살짝 근력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조금 더 저는 권고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은 뭐냐면 이제 뭐 빨리 걷기, 뭐 춤, 뭐 수영, 뭐 이런 것들이고, 고강도 신체 활동, 뭐 줄넘기, 달리기 막 숨이 많이 차는 운동인데, 그러면 이걸 보면 한 일주일에 35번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한 3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지금부터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오늘부터 당장 하루 30분씩 주 5일 운동을 하라고 막 이렇게 굉장히 놀라시는데, 사실 그런 거 저도 굉장히 못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예 못하는, 운동한 적이 없는 분들한테 많이 처음에 이제 권유하는 거는 이렇게 자세 바르게 하는 것부터 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척추그립근이나 척추그립근이나 이런 근육을 강화시켜줘가지고 뭐 척추골절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배를 좀 타이트하게 딱 하고 바르게 어깨와 허리를 피는 이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 일단 자세부터 바로 세운 다음에 이제 운동을 또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뭐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거는 이제 척추 골절 부분에서 안 좋고요. 이렇게 뭐 마트 가서 뭐 트렁크에 실을 때도 이렇게,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을 안을 때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핀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드는 것이 좋고,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나 운전할 때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뒤를 볼 때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꼿꼿이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운전하고 뒤를 보는 것이 권고되고, 그러면 운동을 난 별로 한 것이 없다 이제 하면은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뭐 마치 양치하듯이 아침, 점심, 저녁 양치하듯이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거, 이게 종아리 근육에 좋거든요. 발 뒤꿈치 들기나, 그리고 이런 스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벅지나 이런 엉덩이 근육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만약에 너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엉덩방아를 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의자를 잡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허약해서 이렇게 뭘 안 잡고 하면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의자를 쓰는 방법도 있고, 이건 누워서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골반을 드는 거죠. 누워서 이렇게 골반을 들면서 엉덩이와 이제 척추 쪽을 이제 강하게 시켜주는 건데, 허벅지와 이런 것을 다 운동이 되는 건데, 이제 노인분들 중에 특히 여성 노인분들 중에 이제 조금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근력뿐만 아니라 또 사실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으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노인분한테도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고, 내가 조금 바로 스쿼트가 조금 무서우면 이렇게 벽에 기대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점점 이제 강도를 세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잡고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하는 이런 방법의 이제 가벼운 근력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 뼈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뼈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또 낙상을 예방해서 제가 근력 운동을 강조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식품도 굉장히 중요한데, 닭백질 식품을 보면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몸무게당 1.2g에서 1.5g 정도까지 이제 단백질 섭취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한 50kg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적어도 60g을 먹어줘야 되는데, 사실 적어도 60g을 먹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은 조금씩 빠지게 되거든요. 하루에 뭐 1g이라도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은데, 보면 이제 계란 한 개에 한 6g, 또 두부 반모에 한 20g, 또 보통 고기 한 100g 정도에 한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에 한 단백질 10g, 우유 한 잔 먹으면 한 6g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뭐 닭가슴살도 한 20g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 내가 이걸 20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20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만약에 아침에 계란 하나랑 우유 한 컵을 먹어도 12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다른 고기나 두부를 먹지 않으나 아침에 20g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이제 많이 파니까 요즘에 많이 팔아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60g을 먹으려면 사실 50kg의 노인분이
1.2 정도 먹었을 때 60g 정도, 최소 60g 먹어야 되고, 좀 더 이제 근육을 좀 많이 기르고 싶다 그러면 1.5g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65g 정도까지 쭉쭉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g씩 이상 먹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끼니 간식으로 식사와 식사상기에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요거 하나에 단백질이 한 13g 들어져 있고요. 요것도 한 13g 정도 들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유청 단백이라고 해서 단백이 한 20g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단백질 보충제마다 이제 그 당이 탄수화물이 좀 적은 게 있고 뭐 많은 게 있는데, 좀 정말 허약하신 분들은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 살이 빠지면 진짜 안 되거든요. 살이 빠지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노인분들에서는 뭐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 있는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있고, 어떤 이런 건 식사 대용으로 하는 걸 권고하는 건 아니고, 식사는 충분히 하면서 그 사이에 이런 보충제를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거는 사망률을, 체질량 지수에 따른 사망률을 본 연구인데요. 젊은 때 한 40대 미만에서는 또 이게 빨간색이 40대, 파란색이 50대, 그리고 요 보라색이 70대, 요 연두색이 80대인데, 이게 가장 사망률이 적은 거는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뭐 21, 22 체질량 지수가 요 정도였다가, 조금 나이가 많을수록 23, 24, 뭐 요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젊을 때는 약간 마른 게 조금 더 사망이 적은 체질량 지수라고 하면, 약간 연세가 들면 약간 체중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사망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 80대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체중이 빠지면 급격하게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저체중 뭐 19, 18, 뭐 18 이렇게 가면 거의 체질량 지수가 한 35 이상, 뭐 35, 36, 37 굉장히 고도 비만이나 마찬가지의 사망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에서는 내가 뭐 한 체질량 지수가 22, 23이면 절대 더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역시 근육이나 뼈에 도움이 되는 건데, 비타민 D는 1마이크로그램이 40IU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단위는 IU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IU가 아니고 0.00025 마이크로그램을 1I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유닛의 약자입니다. 참고로 여기 IU는 너와 나를 뭐 음악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자 해서 IU라고 알고 있는데, 이 비타민 D의 IU는 인터내셔널 유닛 단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비타민 D는 보통 혈중 농도를 이제 30 이상이 충분이라고 했을 때 30 미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뭐 10명 중 8, 9명 되고, 10명 중 굉장히 그 8, 9명 되고, 그 기준을 한 20 미만이라고 잡았어도 거의 2명 중 1명이 비타민 D가 이제 기준치에 못 미치는데, 이게 우리가 연도별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점점 또 이제 비타민 D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점점 비타민 D가 감소하게 되는데, 비타민 D는 사실 또 야외 활동,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거라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름에는 조금 비타민 농도가 이렇게 많은 경향이 있고, 겨울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20년 전 유행어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낮은 환자들이 일단 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대충 한 15분 정도 햇빛 쬐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위도에서는 사실은 요게 우리나라 있거든요. 요게 우리나라인데, 여름에는 그래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자외선이 충분히 들어오지만, 뭐 겨울에는 거의 우리나라 위도까지 그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자외선이 들어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37도, 북위 37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는 그 밑에보다 조금 더 비타민 D 그 결핍 환자들이, 부족한 환자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보면 밑에 남쪽 지방, 뭐 부산, 창원, 제주, 울산 이런 데에 비해서 서울, 뭐 수원 이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비타민 D 결핍, 그냥 비타민 D에 결핍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37도 정도를 보면 35도 미만은 그래도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햇빛이 좀 들어오고 35도와 이게 나주 화순 요 정도 라인이고 위에 37도가 평택 충주 요 라인인데 35도에서 37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비타민 D를 좀 합성할 수 있는 햇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도 많지는 않고 또 역시 37도 넘어가면 그 한여름에 정도에만 조금 비타민 D 합성할 수 있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인종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영국에서 연구를 한 건데 백인과 영국 쪽 백인과 영국에 있는 남아시아인, 영국에 이민 온 남아시아인들을 이제 똑같은 자외선 양을 주고 비타민 D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봤더니 백인들 같은 경우는 자외선 조금만 잘 주면 쭉쭉쭉 잘 올라가는데 반해서 똑같은 양을 주더라도 남아시아인 같은 좀 피부가 좀 검은 그런 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백인에 비해서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조금 요 정도기 때문에 이런 좀 백인에 비해서 비타민 D 합성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결국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음식 중에 이제 책이나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간류가 굉장히 많다고 비타민 D가 많다고 하지만 간류를 먹어본 사람이 별로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나 기름진 생선에 많고 버섯, 뭐 두부, 달걀, 우유, 유제품 이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좋고 사실 간류는 제가 저도 안 먹어봤고 그래서 환자들이 비타민 D가 낮은 걸 저한테 이제 가지고 오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너무 그러니까 다 낫다. 밖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도 지금 환자분만큼 낮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 다 낫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이제 뭐 등푸른 생선이나 기름진 생선 같은 거, 두부, 달걀,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칼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부족한데 우리나라 빨간색이 부족한 거고 이렇게 이런 색들이 좀 많은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50세 이상에서 한 470mg 먹는데 보통 800에서 1000mg 이상을 권유하는데 우리나라 칼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칼슘 비타민 D 약인데 여기 탄산칼슘이 있고 구연산 칼슘이 있는데 요게 여기서 보면 칼슘으로서 이제 성분이 탄산칼슘이나 구연산 칼슘 따라서 이제 진짜 칼슘의 성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거는 칼슘으로 500 들어있고 요거는 밑에 건 칼슘 100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칼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칼슘 어디서 많이 먹냐 보면 실제 조사해 보면 멸치, 우유, 요구르트, 뭐 달걀, 두부 이런 것들이 있고 역시 채소에도 그 비타민 D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추김치나 뭐 상추, 깻잎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듣는데 뭐 브로콜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야채로 섭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상추 이게 100g당 함유된 건데 그 깻잎 100g당 296이라는 그 칼슘이 있으면 그럼 깻잎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부랑 달걀보다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깻잎 100g을 먹으려면 깻잎을 하나가 0.7g 정도 되니까 뭐 100몇십 장을 먹어야지 이 정도 흡수가 할 수 있는 거라서 가성비로 따지면 그게 효과적이진 않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우유 한 잔에 거기 뭐 요거트, 뭐 플레인 요거트, 당이 안 들어가는 플레인 요거트를 좀 더 권유드리고 근데 달걀, 두부 이런 것들을 조금 권장드리고 치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염 치즈, 그러니까 짠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염 치즈 같은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비타민 K인데 한동안 이제 비타민 K가 요즘에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을 뼈에 이렇게 붙여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이제 김, 미역 같은 해조류나 뭐 녹색잎 채소, 뭐 달걀, 나토 이런 데에 들어있지만 사실 미역, 파래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연구된 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K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뼈 건강에 좋은데 단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를 이제 피해를 물게 하는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와파린을 작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조리해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로 콩 같은 단백질원이 있으면서 비타민 K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토 같은 경우도 역시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 것을 또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흡연 음주는 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뭐
음주 한 잔 정도, 한두 잔 정도 하는 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뭐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고요. 음주 이제는 한 잔 소량의 음주도 암 같은 것들에 더 잘 발생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잔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안 드시는 게 뭐 뼈 건강이든지 암 발생 건강에도 암 발생하지 않는 거에도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탄산음료, 카페인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 그리고 짠 음식도 안 좋은데 왜냐하면 짠 음식이나 카페인이나 이제 소변으로 나갈 때 우리가 카페인 먹으면 이제 굉장히 커피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렵잖아요. 마찬가지 짠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짠 음식이나 카페인이 이제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카페인이나 과도한 짠 음식 같은 거는 이제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예전에 사마천의 사기라는 그 중국 역사책을 보면 이런 편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편작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위에 두 형님이 더 계신데 두 형님이 가장 자기보다 뛰어나다. 첫 번째 형님은 사람이 병이 나기 전에 그 병을 미리 알아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지 않았기에 병이 난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둘째 형은 사람들이 병이 나면 바로 알아채고 조기에 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아플 때 병을 고쳐주므로 그 형도 둘째 형도 작은 의사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편작은 병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에 이제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명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두 형보다는 더 낮은 낮은 실력을 가진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이게 편작이 다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기기 전에 역시 이제 식사, 음식 좋은 음식들이랑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뼈랑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게 1차 예방이라고 하면 또 골다공증이 발생했더라도 이제 낙상을 예방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또 2차 예방이라고 한다면 3차 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한 거죠. 이제 보관절 골절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욕창이 덜 생기게 한다든지 뭐 폐렴이 안 생기게 한다든지 뭐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건 또 3차 예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3차 예방까지 이제 뭐 어떤 골절이 일어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을 좀 위주로 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이제 여기 보신 시청자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실 게 이제 단순히 뼈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좋은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 그런 환경을 다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의사들한테도 중요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뼈 건강도 중요하지만 뼈만이 아니라 근육 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환경적 중재 때문에 뭐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빈나리라님께서 안녕하세요. 골다공증 검사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골감소증이라고 하고 마이칼디 1일 1정 처방받았습니다. 55세이고 갱년기 증상이 없어 호르몬제는 복용하지 않고 있는데 평소에 하루 우유 200ml 2잔, 요구르트, 치즈도 먹고 있는데 칼슘제까지 먹으면 하루치 칼슘 양이 많은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운동은 아쿠아로빅 주 4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고요.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제 사실은 칼슘 보충제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조금 올라간다는 그런 외국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맥경화, 이게 석회가 이제 좀 끼면서, 혈관에 석회가 끼면서 이제 동맥경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오히려 음식으로 먹게 되면은 그런 음식으로는 충분히 먹어도 그런 심혈관 질환이나 이제 혈관의 석회화 같은 것들은 잘 안 일으키는데 이상하게 이제 보충제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55세고 마이너스 1.0은 사실 1.0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골감소증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보실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보충제를 처방을 할 때 이제 칼슘이 엄청 많은 걸 처방을 잘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칼슘 양이 먹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정량의 칼슘 보충제가 뭐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데, 요거,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이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거는 이 선생님께서 이제 이 빛나리라님을 보고 어떤 뼈에 대한 나이나 또 골절 위험도나 뭐 다른 질환들을 보고 처방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우유 200ml 2잔, 요구르트, 치즈, 그래도 이제 그렇게 먹어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권고하는 칼슘 양이 800에서 1000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은 엄청 거기에 이제 그 보충제를 먹더라도 엄청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진 않고요. 다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거는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제 생각엔 처방해 줬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거는 이제 의사랑 상의 없이 칼슘이 좋대더라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먹는 거, 이렇게 보충제를 사서 먹는 거는 썩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먹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정도면은 엄청 800에서 1000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음식으로 칼슘 섭취가 조금 더 가능하다면 그 처방해준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 보충제를 조금 조절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혜원석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대퇴골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9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과 영양제 드시는 거 외에 같이 하면 좋은 운동이 있을까? 그 혜원성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너스 2.9면 이제 골다공증이죠. 대퇴골 골다공증이 있는 거고, 대퇴골 골다공증으로 해서 넘어지게 되면 거기가 똥강 부러지면 진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보충제 잘 드시는 게 좋고, 아까 좋은 운동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력 강화 운동하고 또 이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증진 운동. 아까 말씀드린 태극권 이런 거는 실제로 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댄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한 스쿼트 같은 경우도 좋은데, 이제 스쿼트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콱 엉덩방에를 쪄버리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머니 상태 보고 그게 좀 무리다 싶으면 이제 의자를 잡고 아니면 벽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 같은 거. 보통은 제가 노인분들한테 이제 추천해 드리는 운동은 이제 스쿼트, 이게 아까 말씀 브릿지, 이렇게 엉덩이 골반 들기 운동과 스쿼트와 그다음에 플랭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어 근육을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노인분들 또 골다공증 환자에게 추천해 주곤 합니다. 그다음에 강나영님 안녕하세요.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이 유지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근육량,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육량이 점점 줄어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육량이 조금씩 줄거든요.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이 유지되면 낙상을 예방할 수 그러니까 100% 예방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분명히 이제 연세가 들면서 근육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하고, 또 운동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래서 전 노인분들한테 이제 고기도 젊을 때는 이제 붉은색 고기, 붉은 육류 같은 거는 조금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는 어차피 그걸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못 드실 뿐더러 그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근력을 운동과 음식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그러면 이제 낙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SS 소자매 파파님, 폐경이 오면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건강검진 때도 골다공증 검사를 해주나요? 이거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검진을 할 때 54세와 66세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그 공단검진 할 때. 그때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경이 오면 이제 당연히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건강검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검진에서도 54세, 60세 딱 평생에 2번은 해주고, 또 그냥 우리가 그냥 건강검진 병원에서 할 때도 당연히 골밀도 검사가 폐경 후 여성에서는 보통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그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방사선 찍는 거 아니에요? X선이니까 방사선 아니에요? 방사선 많이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 방사선의 양은 그 흉부 엑스레이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리고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더라도 비행기 한번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올 때 정도 수준,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방사선 그때 조금 맞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방사성에 대한 부담 없이, 걱정 없이 하면 되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65세 이상에서도 뭐 많이 하지만, 폐경이 이후에도 조금, 적당한 간격으로, 1년보다 짧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년보다 좀 길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시 50분이라서 제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어서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쉽지만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